김어준의 뉴스 공장. 정치 14단 민주평화 박진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단입니다. 오늘 왜 또 스스로 낮추십니까? 제가 겸손밖에 자랑이 없지 않습니까? 자, 방중 하루 찍고 돌아왔어요. 바로. 예. 3박 4일이라고 하지만은 예. 가는 거 오는 시간 빼고 났더니 27시간 예. 베이징에 체류하면서 7시간 예. 시진핑 주석과 함께 했습니다. 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북미 정상회담 열린다. 그리고 북중 간에 합의가 됐고 미중 간에도 무역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합의됐기 때문에 2차 북중 정상회담의 전초도 저는고 예고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그렇죠. 예, 예. 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날 게 거의 확실히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중국에 짧게라도 가가지고 뭘 보여주려고 한 겁니까?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우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보험들로 간 거예요. 보험들로. 예. 왜냐하면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해결되면 예.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제재 압박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라. 라고 할 거니까. 했죠 이미. 예. 그러니까 미중 간 무역 전쟁이 해소되는 거예요. 오늘 내일쯤 되지 않습니까? 예. 완전 해소는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더 나아지죠. 예. 그러면은 또 시진핑 주석도 또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아, 그러니까 미국이 미중 무역 전쟁에 관해서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더 강하게 유지해 달라고 말할 게 틀림없으니까 북한 쪽에서도 가서 그렇게는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네, 네. 우리 편 좀 들어달라. 네. 그 보험 든 거죠. 보험을 들어갔다. 그리고 또 보험을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북미 2차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예. 중국과 예. 나는 혈맹 관계로 내 뒤에 중국이 있다. 라고 하는 것도 한번 과시하는 거죠. 미국에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협상할 때 좀 더 유리해지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네. 협의가 됐으니까 지금 바로 김영철, 폼페이어 북미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진다 하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김영철 쪽이 뉴욕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폼페이오 쪽이 평양으로 오는 겁니까? 이제는 순서가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으로 가야죠. 갈 차례다. 과연 이제 지금까지 못 갔던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면담을 안 해줬는데 예. 이번에는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2차 정상회담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예. 그런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예. 지금 봄이 오고 있는 거예요. 봄이 오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갈 일도 없고, 그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당면한 문제가 무역 전쟁을 미국과 해소해야 되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상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북, 미, 중 이 3국 간에 어쩌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이런 것이 다 귀뜸돼서 알고 있을 거예요. 중국 가는,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 가는 것은 미리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보다 보니까. 다 통보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가기 전에 우리 쪽에 알렸다고. 모든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통미봉남이다. 예. 어쩌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통미, 통남, 통중하고 있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중국 가기 전에 우리 정부에 미리 알렸다고. 아, 그렇죠. 예. 보도는 언론은 이제 그 사실을 모르니까 김정은 위원장인지 아닌지 모른 채 처음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정부에서는. 그래서 저도 정부 관계자한테 예. 전화해봤어요. 예. 이게 열차가 단둥을 떠났다는데 김정은 위원장이냐.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지금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 네. 부인하지 않더라고요.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더라. 그때 이미 눈치채셨군요. 그렇죠. 다 알고 있었다. 미국 쪽도 알고 있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조영길 예. 이태리 대사 대리도 망명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 어디로 가는 거냐 도대체. 그건 우리는 파악했다 하더라도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말할 수 없는 거다. 마지막까지. 이게 정부 자세예요. 그러니까 저는 남북 간에도 좋고 지금 북미 간에 상당히 교착 상태에 있던 게 보니까 이번 딱 방중하는 것으로 보고 됐다. 그렇게 봤습니다. 어디서 열립니까? 그러면 뭐 하와이 얘기도 나오고 막 베트남 저는 하와이는 좀 부담될 거예요. 미국이니까요. 네, 미국이고 우선 그 대사관이 없기 때문에 북한 대사관이. 선발대 파견이나 여러 가지가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판문점이 제일 좋고 예. 그렇지 않으면은 몽골이나 베트남. 예. 그래서 저는 베트남. 그 중에는 베트남일 것이다.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과 협력하면은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이 성공해서 이렇게 경제 발전했지 않느냐. 예. 이걸 한번 보여주고 싶을 거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가서 개혁 개방으로 성공한 그 도이모이 정책의 현장을 한번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관계가 딱 떨어진다. 베트남도 원하고 있고. 아 그렇죠. 베트남도 뭐 자기들 그 실을 이거 전혀 없죠. 국위 선양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미국, 북한 대사관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예. 꼭 북한은 자기들의 협상이나 또는 그러한 주요 회의 장소는 자기들 대사관이 있는 곳을 가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뭐. 베트남 우리 입장에서는 좀 뜬금없긴 한데 네. 미국도 북한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곳이다.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의 가능성이 높다. 네, 저는 네. 그렇게 보는데 네.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하라면 하더라고요. 자, 2차 북미 정상회담 그럼 언제 열립니까? 그럼 한 6월 초나 열립니까? 뭐 저는 3월로 보고 있습니다. 3월이면 꽤 멀지 않습니까? 아 그것은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네. 아이러브 김정은 이 민주당과 차별화하는 데는 자기 대선 가도에 필요하거든요. 네. 계속 그것만 하면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식상하단 말이에요. 미국한테 한번 미국 시민들한테 보여줄 여유가 있어야 되고 또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반드시 답방할 것이다. 하기 전에 한다. 그렇죠. 한 네. 후가 아니고요? 한 후도 만나요. 네. 이제 남북 정상간에는 북미 간에 풀리면은 자주 만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최소한 자기가 신년사에서 발표한 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성의를 바라고 있거든요. 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좀 풀어라. 예, 예. 최소한 그렇게 거기까지는 하는데, 풀어라. 그렇죠. 일단, 예. 그렇게 하는데 그걸 문재인 대통령과 협의를 할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다 하면은 지금 변죽만 울리지 말고 영변의 핵시설 생산하는 것을 전문가 초청해서 폐기한다는 것을 약속해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좋은 선물을 내놔라 하는 것을 아마 완충역고를 해줄 트럼프 거예요. 만나기 전에 한번 그 남쪽에 온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순서가 그것이 그럴 순서가 것이다?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북미 정상회담도 성공한다. 그래서 보통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나서 아마 남쪽에 올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는데 그 대표님은 그렇게 안 보시고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일정한 성과를 내야 되고 예. 김정은 위원장도 성과를 내야 되는데 바로 만나가지고 만약에 남쪽과 만나는 것을 그 일종의 중재 혹은 사전 준비로 그렇죠. 해서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5번을 해왔단 말이에요. 예. 5번을 넘어 공장장은 아마 기억을 못할 거예요. 본래 그 머리가 그러니까 기억 못하더라도 만약에 아니 이번에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을 먼저 하면은 그러면 9단에서 8단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뭐 그렇게 되더라도 나는 내 소신이고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 좋다. 예. 그 쭉 겪어왔던 네, 의원님의 그렇습니다. 경험으로 보자면 둘이 성격이 비슷한 김정은 트럼프가 만나서 왁자지껄
하는 것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차분한 조정을 해가지고 거치고. 가면은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 어시스트한테 하는 게 아니라 황의조처럼 골을 한번 빵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돼야 또 김정은 위원장도 결국 경제협력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협의하거든요. 그러면 2월에 답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2월에 서울 답방을 하고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네. 그리고 장소는 아마 베트남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한 침묵을 지키다가 친서, 예. 신년사, 갑자기 급하게 움직이는. 방중. 예. 답방, 예. 2차 북미 정상회담 요렇게. 세계의 여론을 확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얼마나 것이다. 좋아요. 예.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거꾸로 2월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그리고 3월에 남쪽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인데 그게 아니다. 뭐 뭐로 가나 이리 가나 서울만 가면 되는 거지만은 나는 그렇게 본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가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트럼프 대통령도 예. 모니터링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고 국무부 그거 합니다. 미 국무부에서는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CIA에서도 하고 그 내용을 얘기한다니까요. 예. 그리고 CIA 쪽에서 들었어요? 예. 의원님이? 그쪽에서 모니터링한다고? 또 CIA 북한에서도 하기 때문에 예. 우리 공장장 얘기를 안 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좋을 게 뭐 있으며 박지원 14단 얘기를 왜 안 듣겠어요.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작년 말에 전망하신 거에 대부분 틀렸어요, 근데. 다 맞았죠. 근데 어쨌든 요 시각은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답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이다. 예. 그 차별화되는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맞으면 혼자 맞으시는 거고요. 틀리면 어쩌지 이거. 제가 스스로 예. 그냥 구급 정도로 강등하겠습니다. 어쨌든 3월 이내에는 그 둘 다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3월 이내에 순서가 어떻게 됐든 간에 3월까지는 네.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면 사실 거기까지 됐다는 거는 굉장한 진척이기 때문에 그러면 좋죠. 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이나 그 뒤에 쭉쭉 풀려나가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개성공단, 금강산 둘 다 올해 안에 될 것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작년 되죠. 말에는. 네. 안 되면 큰일이에요. 지금 일부 예.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하고 청와대에서 직접 비서실장을 하셨던 분으로서 이번 개편 이제 개편을 보시는 시각이 남다르실 텐데 우선 비서실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노영민 실장 아시죠? 네. 예. 노영민 실장이 비서실장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잘 하신 분입니까? 과거 임종석 네, 과거 정권에서는 이 빅4라고 합니다. 예.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총리, 여당 대표. 예. 그런데 지금은 국정원장이 완전히 예. 그 일선에 안 나서고 정치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빅3라고 부르죠. 당 대표, 국무총리, 비서실장.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계 인사들도 만나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그만큼 예. 문재인 대통령이 민생 경제에 작년 말부터 올인했어요. 예, 예. 올 초도 올인하겠다 예. 하는 거고 노영민 예. 실장이 산자위원장 출신으로 개성도 강하지만은 전문적인 그런 노하우도 있는 분이에요. 개성이 강합니까? 네, 개성 강하죠. 거기가 운동권 출신이고 예. 시인 아니에요. 그리고 성격 강합니까? 강하죠. 자기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 산자위원장을 하면서 예.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이렇게 보니까 예.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문제보다는 예. 경제 문제에 올인해서. 비서실장을 올인해서 음. 민생 경제를 살려야겠다. 강력하게 끌고 나가라. 네, 그런 의지를 보고 저는 이제 노영민 실장이 산자위원장의 경험을 살려서 예. 산업계와 노동계와 일반 서민 경제를 살리는데 할 것이다. 그리고 비서는요. 예. 사실 자기 비서는 자기가 쓰는 겁니다.
그건 물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은 예. 그래서 잘 할 겁니다. 그런데 개성이 강해서 강기정 정무수석하고 똑같아요. 강기정 수석도 성격이 강한데요. 강하죠. 그런데 국회에서 또 하는 거 보면은 부지런해가지고 조금 해가지고 땅땅땅땅 돌아다니는데 잘 할 거예요. 그런데 둘이 다 개성이 강하니까 충돌만 하지 마라. 또 둘이 설마 비서실장과 수석이 충돌? 그렇지 않아요 또. 그건 아니에요. 회의할 때는. 그럼요.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피 터지게 토론도 저도 합니다. 그 김중건 비서실장 때 내가 홍보수석 하면서 문 닫아놓고 둘이 소리 지르고 싸움 많이 했어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올드 프레시럴 때면 모두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려면 비서실이 왜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청와대도 직접 경험하셨던 분으로서 이번에 두 번째 이 비서실의 개편을 전반적으로 이 청와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이 개편한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많은데 뭐 더 강한 개혁이 있을 것이다라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산물이기 때문에 5년 집권 내내 개혁해야 돼요. 그런데 1기 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윤현찬 홍보수석 등이 사실 개혁은 미진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회 선진화법 등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지만은 이제 좀 부드러운 분들이었다면 이번엔 또 강성입니까 더? 훨씬 강성이죠. 훨씬 강성이기 때문에 저는 노영민, 강기정은 또 성격도 그렇고 운동권 출신이고 더 강한 개혁 드라이브에 걸 것이다.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걸면서 경제 문제에 치중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정치는 이해찬 대표에게 역할 분담이 될 것 같아요. 이 내각 안정은 이낙연 총리에게 이렇게 빅3에게 일임해서 이끌고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책적. 어떻게 보면은 노영민 실장이 들어가서 이해찬, 이낙연, 노영민 이 트리오 드림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런데 개성들이 강한 사람들이랑 한 번씩 충돌도 할 것이다. 그 충돌하면 큰일이에요. 안에서 싸우라 이거예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싸우더라도 밖에 나온 손님 오면 웃고 나오잖아요. 저는 부부싸움도 못하는 팔자가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낙연 총리는 그러면 그 정부 부처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는 여의도 그리고 그렇죠. 그 노영민 실장은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끌고 나가는 이 산업계, 노동계 이런 대화를 많이 해 나갈 것이다. 강한 분이군요. 그래서 개혁 이기는 오히려 내가 더 강하다고 했다고 노영민 실장 박지원이한테 강하게 하지 마. 자, 거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요 질문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서 대법원 앞에서 입장 발표한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법원에 출두하면서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했다고 해서 거기 가서 발표합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권 의식을 가지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누구나 그러듯이. 그렇죠. 전직 대통령들도 다 그러듯이. 그렇게 해야죠. 출두하시는 것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래도 최소한 대법원장으로서 권위와 모양을 갖추는 길이다. 그걸 자기 대법원장 했다고 대법원 앞에 가서 하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 내가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했다고 검찰 부르고 법원 부르면은 문화관광부에서 입장 발표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박지원이 또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비서실장도 하셨으니까 청와대 앞에서 하겠다고 그럴 수도. 아니 그런데 참. 그럼 방송인들은 자기는 KBS 앞에서 하겠다고 하고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죠. 늘 양승태 대법원장님도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했으면은 평등한 그 초심을 지켜서 조용히 출두하시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고 끝낼게요. 자유한국당의 전당대 일정이 이제 확정됐는데 누가 됩니까?
홍준표 예. 전 대표를 나는 지금도 주시해요. 이분의 변화는 무쌍하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금- 전 대표가 무슨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렇죠. 나가냐 안 나가냐. 나가냐 안 나가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친박의 기치를 드느냐 안 드느냐. 누구 편을 드느냐. 그렇죠. 안 나가더라도. 예. 그 선택이 전당대회를 가늠할 것이다. 가능할 것이다. 아,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예. 나경원 대표처럼 이주영 부의장처럼 예. 친박을 들고 나와야 당 대표가 될 것이다. 예. 그런데 홍준표 숫자가 대표로서는 많으니까요. 많죠. 예. 홍준표 숫자는. 대표로서는 만약 예. 그렇게 했다가는 시대 정신에 국민 정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그걸 지금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데 예.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계산기를 홍준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예. 계산할 거예요. 보수 진영에서는 계산기 아주 확실한 분이죠. 아, 그렇죠. 본인이 그래서 결국 대선 후보가 되기도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 차기해도 되죠. 혼자 힘으로 예. 됐는데 이번에도 그런 그 계산기가 돌아갈 것이고 그 계산기 결과에 따라서 나오든 안 나오든 전당대회 결과도 달려 있다. 그렇습니다.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그럼 직접 본인이 반반 나는 됩니까? 반반 봅니다. 여전히.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마저 알려주마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예고해드렸듯이 권순정 실장이 여러 가지로 바빠지셔서 격주로 김주영 이사 나오시기로 했는데 지난 시간에 한번 나오셨고 오늘 두 번째로 나오셨습니다. 김주영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키가 크면 얼굴이라도 크든지 키도 크고 얼굴도 작고. 아닙니다. 예. 제가 뒤로 나와 있어서. 오늘은 양모까지 같이 오늘 나오셨네. 예. 그 새해 첫 출연이라서 예. 제가 그 마음을 정말 바르게 잡자 해서 정장 예. 입고 왔습니다. 머리도 힘을 네, 오늘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시고 예. 잠을 못 잤어요. 그러지 말아주세요. 잘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비디오로 확인해 보십시오. 예. 제가 왜 이렇게 불만을 가지는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 국정 지지율 어떻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2달 만에 50% 선을 회복했습니다. 긍정이 3.7%포인트 상승한 50.1%. 예, 부정평가는 오랜만이네요. 4%포인트 하락한 44.2%입니다. 예,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9월 4주차 이후 처음으로 2주 연속 상승하다가 2달 만에 50% 선을 회복한 건데요. 2주 동안은 부정평가와 긍정평가가 서로 이렇게 상회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다시 긍정평가가 오차 범위 밖으로 바뀐 5.9%포인트 우세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3.7%면 주간 단위로 오른 거 중에 수치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상승 요인으로는요. 최근 몇 주간 지속되고 있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민생 경제 회복 행보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경제가 소홀하다, 경제가 무능하다는 그런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씩 약화되면서 예, 상승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몇 주간이나 대통령이 직접 그 여러 곳을 다닌 것에 비해서는 보도량이 정말 적었어요. 예. 정말 적어서 요 표현 맞습니다. 조금씩 알려지면서. 그래도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방중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점화되면서 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경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재개되는 거구나 하는 분위기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죠. 이제 경제와 이제 북한 평화 경제가 이제 투트랙으로 가면서 아마 상승 요인이 되지 않았나. 오랜만에 50% 회복을 했고. 네, 자, 결집하는 양상은 중도층과 진보층, PK, 경인, 충청, 20대와 50대, 60대 이상, 40대, 학생, 주부, 사무직, 자영업,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한국당, 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 네, 이탈층은 보수층과 호남, 서울, TK, 무직, 노동직입니다. 네, 저희가 1일 단위로 4일 금요일이죠. 긍정평가가 44.8%, 부정평가가 49.5%가 나왔었는데요. 7일 월요일 중소벤처기업인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또 오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계획이 발표됐고요. 청와대 2기 참모진 개편 계획과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협의 중이다라는 트럼프의 발언 관련 보도로
긍정이 48.3%, 부정이 44.3%로 상승했습니다. 또 더더욱이 8일 화요일 다음 날 이제 화요일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 소통 성과 중심으로 국무회의를 지시했으며 정말 고통받는 지역과 계층과 기업에게 피부치가 하소연하던 것처럼 경청하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때 긍정이 49.4%, 부정이 44.6%로 상승했습니다. 계속 상승하는 추세군요. 네. 알겠고요. 정당 어떻습니까? 네, 정당 지지율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은 2.4%포인트 상승한 40.7%. 네, 2주째 상승하면서 11월 2주차 이후 2달 만에 처음으로 40%세를 회복했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정당으로도 큰 폭인데 2.4% 상승했네요. 네, 네,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40% 회복했다. 자유한국당은 0.6%포인트 하락한 24.2%. 2주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사실 연말에 운영이 타격이 좀 컸던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네. 정의당은 0.8%포인트 상승한 9.5%, 바른미래당은 0.4%포인트 상승한 6.6%, 평화당은 0.5%포인트 하락한 1.9%, 무당층은 2.1%포인트 하락한 15.6%입니다. 이번 주중조사는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1월 7일 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1,51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 이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6.5%입니다. 네. 발음도 절대 안 세네요. 감사합니다. 평화당이 1% 된 건 처음 보는데. 네. 네, 평화당이 2월 창당 이후 처음으로 1%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대통령 여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게 이제 특징이고 그게 아마 네. 말씀하신 대로 경제와 평화 투트랙 때문인 것 같고요. 네. 자, 그것마저 알려주면 오늘은 뭡니까?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물어봤는데요. 찬성하는 입장이 굉장히 압도적이었습니다. 10명 중 8명이. 공수처 설치 조사는 매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네, 저희가 리얼미터가 박근혜 정부 시기 때부터 했는데 아마 이번이 세 번째인 걸로. 세 번째. 네, 2016년 7월 말 조사 때도 찬성이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하는 쪽이 나왔고요. 그리고 2017년 9월 말 조사에서도 10명 중 7명. 정도가 찬성한 입장입니다. 이번에 더 올랐네요, 그러면. 네, 이번엔 더 올라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8%포인트 가량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국민 여론이 검경 수사 조정이나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공수처 설치에 관한 관심과 이해가 확장되고 강력하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신재민 사무관이나 또 이재수 수사관이나 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여야 지지자들 각각 반응은 다르지만 네. 그렇다면 공수처를 설치해서 깔끔하게 해결하자 이렇게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 범죄에 대해서 상시로 수사처를 마련해서 수사 전담하도록 만들자 검찰이 아니라 이거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도 이미 과반 이상이 찬성했던 건데.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제 77% 가까이.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네요. 예. 저희가 퍼센테이지를 말하면 또 이제 개요를 말해야 돼서. 아, 그래요? 네. 10명 중 거의 8명이 찬성하고. 이거 수치를 말 안 해왔던 거예요, 우리가? 네. 퍼센테이지는 제가 언급을 안 했던 걸로 같습니다. 본인은 모르겠는데 권순정 씨가 언급했던 걸로 제가. 그렇습니까? 어쨌든 저는 말해버려서 77%. 자, 지역별로, 연령별로, 이념별로, 네, 지역 이념 연령별로는 찬성이 압도적이거나 또 높았습니다. 또 네. 특히 한국당, 바른미래당 지지층, 보수층, TK 지역에서도 보수층에서도 보수 성향, 야권 상관없이 네. 절반 이상, 60% 이상이 대다수가 찬성하는. 60대 이상은요? 60대 이상도 찬성하는 대부분이 찬성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TK든 60대 네네. 이상이든. 한국당 지지자든 바른당 지지자든 이건 이념 상관없이 네. 60% 이상 네. 여기서 60% 이상이면 진보 지지자들은 더 높겠네요. 네, 정의당과 민주 정의당 지지층은 찬성이 90%까지 나오는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이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봐도 좋겠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되려면 결국 야당이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네, 반대하는 입장은 뭐 독립기구, 뭐 입법 사법 그러니까 행정의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이제 어떻게 불분명해진다. 그다음에 뭐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분산돼서 이렇게 검찰 사법 그 체계 자체가 근간에 흔들린다라는 등의 그런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키가 몇입니까? 제가 키만 좀 큽니다. 189입니다. 그러니까 농구를 하시지 왜 이 여론조사를 하시죠? 네, 좀 키가 큰 등대 역할을 하고 싶어서. 네. 뭐라고요? 자, 리얼미터의 네, 김주영이었습니다. 등대 김주영 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불친절한 AS. 다른 방송에서는 커피 쿠폰 같은 것도 많이 주는데 뉴스공장은 안 줍니까? 예. 이제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쿠폰들을 주는 게 아닐까 추정입니다. 그런 생각. 왜냐하면은 이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쿠폰도 받고 하면 기왕이면 그 방송을 답하라고 그런 것 같은데 뉴스공장 그런 거 안 합니다. 기대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정청래 전 의원이 나가서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되는데 진행자가 전화 오면 들었던 라디오 제목을 뭐라고 하면 되냐고 하니까 갑자기 정청래 의원이 다른 프로인데 뉴스공장이라고 했다고 고발이 들어왔네요. 자, 경기 77바 1678 오세진 기사님 뉴스공장 좀 크게 들어주세요 라는 고발 왔고 서울 시내버스 뉴스공장 볼륨업 노조 대표입니다. 그렇게 제가 버스를 탈 때마다 고발하고 있는데 서울 시내버스 273번 기사님 볼륨 너무 낮습니다라고 또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용산 04번 마을버스 기사님 뉴스공장 애청하고 있는데 볼륨 물려주시고요. 그리고 엘리트 여자 스포츠 선수들 전수조사해야 한다. 그런 생각 듭니다. 저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가 김재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건축가 고르는 법. 네. 호응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궁금한 사람 많아요. 궁금한 사람 많고요. 한쪽에서는 물론 유명 건축가들이 저한테 어필을 했습니다. 왜 유명 건축가를 고르지 말라고 그러느냐고. 아니, 유명 건축가들은 고르라고 하지 않아도 고르잖아요, 다들. 글쎄, 근데 이제 인생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건축가 고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나서 그리고 돈을 모아서 건축주가 되고 싶다. 당장 집을 짓지 않더라도. 네네. 평생에 그게 사실 평생에 갖고 나가야 될 꿈이거든요. 집 하나 내가 뜻하는 대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 누구나 하죠. 누구나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건축가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그 건축가하고 자기 인생 얘기를 해서 그 건축가가 그걸 온전히 이해한 다음에 그걸 건축가가 어떻게 반영하나. 예를 들어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다락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지난번에는 지하로 들어간다고 지난번 지하 했으니까. 아니 사실 이 동굴로 들어가고 싶은 남자들의 이야기 이거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다락방으로 올라가죠. 남자들은 동굴로 지하로 들어가고 우리는 다락방으로 가서 이제 누구를 기다리지. 미국의 그 프로그램 중에 이런 거 리얼리티 프로그램 중에 남자들이 동굴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지하를 개조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싶은 욕구 되게 많아서 그것만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럼요. 뭐 당구장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바로 바꾼다든지 축구 보는 전용 그
시설로 바꾼다든지 네. 그런 욕구도 있거든요. 네. 김호준 공장장은 근본적으로 건축가의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요? 근본적으로 건축가가 되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또 건축가가 되면 굉장히 독재적인 건축가 절대로 막 일을 맡기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만들어주지 안 돼. 다락이 필요한데 안 돼 하지 마. 다락 올라가면 안 돼. 아니 근데 저는 항상 집에 대해서는 항상 집주인이 건축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주인이 자기가 건축가로서의 마음을 갖고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이 다락을 만드는 건 무슨 이유죠? 빨간 머리 애니 다락방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이런 것도 아. 있고 수공료도 다락방에 있다가 또 이렇게 다시 공주도 태워놓고. 그 탑에 갇히니까. 아니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제 밧줄 타고 올라오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아, 해야 일종의 되니까. 판타지가 있어요? 판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달방 그게 이제 요새 같은 경우에는 옥탑방 같은 건데 아하. 옥탑방에서 항상 많은 로맨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꼭대기- 지하에서 로맨스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주로 이제 납치, 뭐 음모, 뭐 이런 거 남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건 지하에서 하려고 그러고 여자들은 탑에 올라가서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도 보고 별도 보고 달도 보고 갇혀 있는데 네. 외롭게 네. 그 왕자가 밧줄 타고 올라와서 금발도 구출해주고 기르고 그런 판타지가 뭐 있다. 이게 뭐 이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 네. 성향들이. 왕자도 다 취향이 있거든요. 그럼요. 탑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 왜 왜 올라옵니까? 이렇게 좋아하셔? 자, 네. 어쨌든 건축가 스스로, 그러니까 그 건축주 스스로 자기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거를 건축가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내야 된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게 그러니까 건축 안전에 대한 고민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지난달에 강남에서 15층짜리 오피스텔이 막 예, 기둥이 금가고. 부서지고 뭐 그래서 그러니까 건축 안전에 대해서 지켜야 될 거를 제가 세 가지를 한다면 세 가지 다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 가지만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네, 뭡니까? 왜냐하면 다른 거 저거 하시지 말고요. 일단은 집이 있으면은 그게 제가 얘기하는 게 뭐 높은 건물들 공공에서 관리해 주는 것들은 관리가 되는 것들은 이제 놔두고요. 우리 평소의 집들 다세대 다가구나 단독주택 보통 한 3, 4층짜리 정도 되는 거는 건축주가 알아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럴 때는 제일 저기 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노출 부위를 꼭 만들라는 거예요. 노출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다 마감을 합니다. 덥죠, 뭔가로. 뭔가로. 그러니까 네. 쭉 다니시면 왜 필로티 건물이 좀 지진에 위험하다는 거 하시는데 다녀보세요. 필로티는 다 대리석으로 막았습니다. 뭐 대리석이나 이런 것에서 마감을 다 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요. 그다음에 슬라브에는 또 거기도 우리는 다 천정 마감을 왜 하지 않습니까? 반자를 그렇죠. 한다고 두른다고 예, 그러죠. 예. 그러니까 다 천장의 모든 거를. 골격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조의 골격이 안 보이게끔 하고 다 마감으로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부정직한 거예요. 뭐냐면 실제로 고급 건물일수록 구조를 드러내고 그리고 구조를 튼튼하게 하려면 실제로는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기술적으로 자신 있어야 드러내는 자신 건. 있어야 드러납니다. 가령 제가 가령 프랑스에 가면은요. pompidu 센터 말씀하시려고요? 뭐 pompidu 센터 같은 거는 저거 하고 그냥 일반 건물 중에서 노출 콘크리트 같은 거 보면은요. 네. 그냥 노출 콘크리트 아무렇지도 않게 다 지어져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노출입니다. 그러니까 설비 라인이든 스톨 라인이든 전기 라인이든 조명이든 이런 게 다 노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감추는 겁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붕이 세로로 돼 있으면 네. 거기를 막아가지고 경사로 돼 있으면 그렇죠. 경사가 노출되지 않고 집 안에서 보면 항상 천장을 딱 가로질러 막아버리죠. 네. 아니면 뭐 경사로 놔두더라도 그걸 따라서 반자를 꼭 쳐요. 천장을 칩니다. 덮는다. 근데 이제 이럴 때 한옥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옥을 보십시오. 한옥은 드러내죠. 모든 게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 자신 있는 구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도 드러나고.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다 우리가 마감을 하기 시작했죠? 아니 그거는 이제 보편 그러니까 그 시멘트 건물들, 콘크리트 건물들 이런 거 하면서 업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네. 왜냐하면 구조에다가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마감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고 마감으로 하면 분양이 잘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저기 하면 거기다 값도 좀 더 올려서 팔 수 있잖아요. 도배를 해버리면 되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 볼 수 저희 없고, 집도 일부가 노출로 돼 있는데 사람들이 오면은 제가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막 이러면 이게 왜 뭐가 이뻐요? 뭐 왜냐하면 이제 그 뜻이 집안 뭐냐면 뼈대가 다 드러나네 뭐 이런 아니,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에 뭔가 마감을 하고 고급 자재로 마감을 해야
그래야지 고급이다. 고급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 분양 시장 때문에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모든 걸 마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근데 일부는 그러니까 가령 지난번에 강남 건물 같은 게 보면은 리모델링 하려고 기둥에 있는 마감재를 드러내다가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일부를 노출을 해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1층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필로티 같으면은 다는 아니더라도 그 중에 가운데 있는 기둥 2개라든가 하나라도 하다못해 뭐 하나라든가 왜냐하면 뭐 솔직히는 2개가 있어야지 보기 좋아요. 이렇게를 해놓으면은 일단은 구조가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빨리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짓는 사람들도 네. 업자들도 이게 노출될 거니까 함부로 못 하고. 그거 하나는 훨씬 더 잘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 기술이 점점 앞으로 좀 많아질 겁니다. 저는 뭐냐면 그렇군요. 제가 예전부터 하여튼 우리나라 건축물들이 노출이 많아질 때까지 우리는 선진화된 게 아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다는 못하더라도 꼭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미적인 관점에서도 전 노출되는 게 좋거든요. 구조가 노출되면 굉장히 멋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왜 값싼 도배지로 막아버리냐. 네, 그렇게 하시면 예. 나중에 누가 와서 감리를 할 때나 아니면 집을 살 때나 네. 아니면 집을 팔 때나 이럴 때 보이게 주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뭐 문제 삼는 균열이나 이런 것도 위험한 균열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균열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게 노출이 돼 있어야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미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어 성당인데 네. 성당의 그 천정이 지금 집처럼 탁 가라막혀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보기 싫습니까? 재미가 없죠. 재미도 없고 보기도 네네. 싫고. 그래서 항상 이런 거 할 때는 한옥을 생각을 해보시라. 한옥이 왜 그렇게 근사한가? 다 노출이 돼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노출된 설비들이 다니니까. 그 업자 때문에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럼요. 이거 막아버리고 나면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그 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 스티로폴이 있는지 뭐가 대충 있는지. 전선도 막 대충 정리하면 되잖아요. 뜯어보시고 나면은 아 내가 이런 데서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막 좀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천정 다 뜯어버려야 되겠네요. 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한 가지만 했다. 네네.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안녕.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네.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